카피 제품으로 대박을 친 회사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있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대박이 났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기적을 이뤄냈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게 2019년에 420억, 410억, 620억을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2021년에도.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 회사예요.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럼 이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 것인가? 이 회사가 슈링크라는 단일 제품으로 돈을 번 회사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면 분석이 참 쉬워집니다. 슈링크는 그 메르츠라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 미국 회사입니다. 메르츠의 울세라를 그대로 카피한 제품인데,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랑 연구 개발은 다 메르츠에서 한 거고, 그 도면을 보고서 클래시스가 그대로 따라 만든 카피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똑같진 않아요, 기능이. 왜냐면은 이 울세라가 훨씬 비싸거든요. 다 비싼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임원진 구성을 보면은 정말 상근을 하고 이 회사를 일군 사람들은 이렇게 4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성재 대표님, 김동석 상무님, 최창호 이사님, 정광택 이사님. 예. 정성재 대표님은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셨어요. 피부 전문의 출신이시고, 김동석 상무님은 이제 공업전문대학 전자통신학과 졸업.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이사님은 이제 전자공학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슈링크의 오리지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울세라 제품을 카피하는데 딱 필요한 인원 구성으로 이끌어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 정성재 대표님께서 전문의 출신이니까 피부 시장의 트렌드를 알았겠죠. 메르츠의 울세라 이거 돈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나머지 김동석, 최창호, 정광택 임원진들이 울세라를 카피하는 데 필요한 그 설계도를 읽고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과 생산 노하우로 제조를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슈링크, 외국에 수출할 때는 울트라 포머 3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슈링크의 매출이 곧 클래시스이고, 이 클래시스는 이 단일 품목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하이프라고 적힌 게 바로 메르츠에서 만든 기술인 거고, 이건 다 변형된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클래시스의 슈링크 외에도 다른 기계와 제품들이 있고, 이게 매출 실적이거든요. 당연히 기계들로 분류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클래시스, 쿨루덤, 소모품, 뭐 스케덤,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클래시스 브랜드 51%, 소모품 41%. 그럼 이게 합해서 거의 93%인데, 사실 소모품도 이게 슈링크의 소모품이거든요. 기계별로 분류돼 있으면 참 일목요연할 것 같은데,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어디에도 기기별로 매출을 분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슈링크, 뭐 이 보시면 알파, 톤허브, 사이저 뭐 이런 기계들 중에서 뭐 슈링크를 제외한 어떤 기기의 리포트, 뭐 뉴스, 블로그, 유튜브 리뷰는 전무합니다. 왜 매출을 기기별로 분류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회사 내부에서는 있을 텐데, 존재할 텐데, 다른 기기들의 처절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품목, 그러니까 슈링크라는 단일 품목의 명운이 달린 회사라는 그 회사의 사정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임원진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가릴 건 가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신제품 나왔다고 슈링크 유니버스도 홍보를 하던데, 그것도 슈링크에서 파생된 단순 변형 제품이에요. 그럼 매출 40% 이상을 차지하는 카트리지도 슈링크고, 신제품도 슈링크고, 뭐 클래시스라고 해가지고 비율이 51% 되는 것도 슈링크 매출인데, 그리고 또 세럼 젤이라고 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슈링크 헤드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기계를. 바를 때 그 헤드에 바르는 젤 대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슈링크라는 단일 품목에 명운을 건 회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슈링크가 흥하면서 대박이 났고, 그리고 반대로 슈링크가 잘못하면 좀 힘들어지는 투자처다. 결론적으로 슈링크만 보면 된다. 슈링크의 미래는 어떠할까? 그럼 슈링크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 그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클래시스 대주주들의 생각을 보면은 이게 슈링크의 미래를 더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보면은 이제 이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에 있는 건데, 아까 보셨던 이분들이 이제 임원진과 대표님이세요. 보시면 김동석, 최창호, 장건택님, 요분들의 이름이 쫙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분 변동률을 보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다 팔았다는 거예요. 변동 사유는 다 매도죠. 장내 매도, 시가전의 매매, 장내 매도, 다 장내 매도. 755억 원에서 적게는 뭐 6천만 원, 7천만 원, 1천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팝니다. 뭐 11월 3일에도 팔고 11월 9일에도 팔고. 이게 근데 이제 최근 20개니까 하반기 최근 20개다 보니까, 근데 이 기간만 해도 정말 나눠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현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장성재 대표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의 50%를 51%를 대표님이 갖고 계시고, 가족 와이프이신 이현주님이 10% 정도 갖고 계시고, 정서윤, 정석원님이 이제 똑같이 6.8%씩 갖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바로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는 미성년자 최고 주식 금수저 클래시스 10대 남매 평가액 1,400억 원, 이분이 바로 이 정서윤, 정석원님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세 분은 임원, 실제로 이 슈링크를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만든 분들이고, 이분들의 보유 지분은 3명 다 합쳐도 1%가 안 된다. 3명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 게 아니라 3명 다 합쳐도 0.1% 수준이다. 한마디로 정성재 대표님 가족이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구조고, 그 중에서도 이현준 님이 와이프신데 가장 많이 매도를 하신 분이죠. 거의 다른 분들은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많아봤자 1억, 6억, 이분 755억을 그냥 2월 17일 하루에 팔아버렸습니다. 모든 대주주들이 주식을 꾸준히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거고요. 팔고 있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습니다. 정성재 대표님만 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51%를 유지하고 있죠. 회사를 지배하는 입장에서 51%를 딱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배우자님이시라든지 가족들, 그 금수저 남매 다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수저 남매는 이제 부모님이 매도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일간은 꾸준히 현금화 작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임원도 그 얼마 안 되는 보유 지분에서도 계속 현금화를 나눠서 한꺼번에 안 하고, 한꺼번에 하면 눈에 띄겠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대주주분들은 현금화를 시켜놓는 것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만약에 슈링크의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히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임원과 오너 일가의 대주주들은 클래시스의 미래에 대해서 위험 상황을 대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주들의 이런 움직임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변동 내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종토방을 뜨겁게 달군 괜찮은 투자 근거가 하나 있는데, 회사 보유로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했어요, 클래시스가.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종토방에서 굉장히 많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 읽어보면은, 부동산 매입급 갚으려면 10년을 지금처럼 벌어야 다 갚을 수 있다. 이게 말이냐, 뭐 쌍시옷이냐.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10년을 나야 갚을 수 있단다. 고로 10년 동안 뭐 벌어봐야 배당은 고사하고 연구개발할 돈도 다 건물에 처박아야 한다는 결론. 건물 사고 증여하고 한 거 보면 대포놈 딱 먹튀광이다. 뭐 양아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10년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죠.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420억, 410억, 620억. 최근 3년의 이익이 1,400억 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매입한 건물이 1,250억 원입니다. 3년치 정도의 순이익으로 그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 용도는 개발 및 영업, 마케팅 업무 시설 확대라고 적혀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는 클래시스의 펀드멘탈이라고 하고 있는 그 피부 미용 기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빌딩이길래, 아니 이게 진짜로
개발 및 영업, 마케팅 업무 시설 이걸 확대하기 위해 한 걸 수도 있지 않은가. 정말 강남구의 노른자 땅 역삼역 사거리에서 1번 출구에서 진짜 도보 1분 이 거리에 있는 안제타워라는 건물이 있어요. 안제타워. 예,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은 뭐 이 동네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강남 파이낸스 타워. 이게 구스타 타워죠. 진짜 뭐 나이키라든지 정말 외국계 대기업들이 다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GS 타워는 이제 GS 건물이죠. 사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가 진짜 테일 안에 노른자 땅입니다. 괜히 1250억이 아니죠. 이 건물이에요. 바나프레소가 1층에 있는 안제라고 써있죠. 안제. 이 건물이 바로 역삼동 718-2번지의 안제타워입니다. 이 건물을 샀는데 지금 현재 클래시스 타워가 굉장히 얇고 높이도 낮아요. 그거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랑 비교만 해봐도 대도시의 대형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건물을 산 겁니다. 이게 역삼역이 있고요. 선릉역이 있어요. 그리고 클래시스 사옥이 지금 여기에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걸어가기 멀어요.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까지. 역 중간에 있어요. 근데 안제타워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졌고 훨씬 더 큰 사이즈를 늘렸다. 예,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50억 원의 회사 자금으로 배당을 준 것도 아니고 주력 사업의 연구 개발 용도도 아닌 강남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재 인력의 3배가 들어가는 그런 연구 개발동을 마련했다. 그러면 현재 인력의 3배를 충원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여기 용도에는 업무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시스는 단일 제품을 히트치면서 헌금을 크게 번 회사임을 감안했을 때 강남역 부근의 노른자 땅 대형 건물 매입은 부동산 투자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미용기기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지난 3년의 순이익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1250억 원의 현금을 사용했고 이거는 클래시스의 대표가 클래시스의 미래, 그러니까 슈링크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임원들의 클래시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성장 가능성 회의적이다. 네, 연이어서 피부 미용 시장에서 슈링크의 입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피부 미용 시장이 커지면 슈링크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클래시스의 매출이 대부분 이제 슈링크에서 파생이 되죠.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도 슈링크에서 파생된 제품이고 변형된 버전이죠. 그리고 매출 40% 이상이 되는 소모품도 슈링크를 위한 이제 소모품이고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세럼 젤 또한 슈링크 위에 바르는 젤 대용 제품이죠. 그래서 슈링크가 클래시스의 전부인 상황에서 과연 하이프 기술의 슈링크만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가장 불안한 부분이 바로 리프팅 효과 논란이에요. 이게 저는 가장 불안하더라고요. 효과가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플라시보 효과 정도의 효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슈링크 리프팅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이 하이프 장비 기기들은 다 리프팅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슈링크를 맞아봤거든요. 살짝 따끔한 거는 살짝 느끼긴 했지만 뭐 피부가 탄력이 생기거나 리프팅을 느끼게 해준다는 느낌은 전혀 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환자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병세가 호전된 현상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건데 저는 혹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전혀 그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리프팅 기계인데 리프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부에 탄력을 줘서 위로 당겨주는 그 리프팅 효과로 홍보를 하는데 효과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네, 슈링크는 리프팅 기계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진료를 보다 보면 슈링크 하면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올리려면은 여기 잡고 이렇게 위로 당겨줘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뭐 실리프팅이나 뭐 안면과상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슈링크는 아까 보신 것처럼 피부 속을 점점점점점 태우는 건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정도의 리프팅 효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장비입니다. 그럼 슈링크를 왜 굳이 꼭 리프팅 기계라고 말했을까요? 대부분 분들이 리프팅 기계다라고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그쵸. 같아요.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초창기 하이프 장비, 울세라, 더블로, 슈링크 포함해서요. 이런 장비들이 처음에 런칭이 됐을 때 피부 아래 스마스층이라는 게 있다. 그거를 수축시켜가지고 리프팅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서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리프팅 용도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양을 태워서 없애는 그런 이제 집속 초음파라는 기술인 건데, 이제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피부 안에 있는 스마스층을 태우고, 그 태우고 또 재생되는 과정에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피부를 위로 당겨주는 그 리프팅 효과는 애초부터 그런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피부 리프팅으로 소구를 할까요? 뭐 잘 팔리니까 이겠지만, 그렇다면 본래 목적인 스마스층을 태우는 기능이라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장비들이 이런 식의 이제 모식도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슈링크를 쐈을 때 4.5mm 깊이의 스마스층이 있으니까 얘를 수축시켜서 리프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이게 실제로 볼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본 이미지예요. 보면은 모든 자연이 다 그렇지만 자연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쵸. 네. 굉장히 네. 불규칙적이에요. 아까 전에 그런 모식도처럼 피부 속이 이쁘게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 일률적일 수도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진피가 이만큼이에요. 아까 전에 그 모식도랑 이미지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뭐 지방층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선 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지방층이 있고 근육층 다음에 또 지방층이 있잖아요. 더 깊은데 네네. 그 사이에 이제 그 근육을 싸는 막을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근막, 그게 스마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식도에서 보는 거랑 실제 병리 사진은 너무 다르네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있어요. 그나마 이건 이렇게 가로로 잘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다른 볼 쪽에서 한 조직 검사인데, 거기서 슈링크를 내고 4.1 팁을 쐈을 때 이게 근막에 맞는 것보다 지방에 맞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회사에서 만든 모식도처럼 스마스층에 정확히 딱 타겟이 돼서 리프팅 효과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부 표면에서 진피가 한 2mm 되고, 거기서 이제 지방이 한 5mm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4.5mm 깊이로 쏴봤자 거의 지방층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주로는. 스마스층이 규칙적으로 있지도 않고 지방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슈링크는 어떤 장비인 거죠? 리프팅이라기보다는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다. 피부 속에 뭔가 태우잖아요. 태우면 보통 세포라면 죽어서 없어지고, 콜라겐 조직이면 약간 타면서 수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장비다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런 리프팅의 효과는 절대 슈링크로 날 수가 없다. 메르츠사의 울세라가 가격이 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냥 가격만 비싼 건지 아니면은 오리지널만 갖고 있는 핵심 기능이 따로 있는 건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쓴 내용을 갖고 온 건데, 울세라는 외국 기계, 슈링크는 울세라를 카피해서 만든 한국 기계. 울세라가 가격도 효과도 유지 기간도 슈링크의 4배 정도 되고, 울세라의 경우 기계에서 피하 지방층, 스마스층, 근육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레이저를 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울세라는 스마스층을 타겟팅해가지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거기다 레이저를 쏴서 태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울세라를 고려해 보는 게 좋을 듯. 그냥 돈 있으면은 울세라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블로그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순히 오리지널 카피를 논하기 전에 두 기계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스마스층을 보고 실수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위에서 계속 말했던 스마스층을 울세라에서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울세라의 화면입니다. 위쪽 부분이 바로 스마스층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초록색 타겟선과 스마스층을 일치시킨 후 레이저를 쏩니다. 요거는 슈링크 사진입니다. 피부층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없이 깊이와 에너지 레벨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스층을 이제 정교하게 차단해서 태우는 게 핵심인데, 슈링크는 그 핵심 기능이 없다는 거죠. 정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스마스층을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정말 이거 찾는 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프팅도 안 되고 스마스층을 태우는 것도 찾는 게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아깝죠. 효과가 미미하다는 건데.
가성비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싼데도 효과가 있어야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찾아보면 슈링크는 엄청 많은 병원에서 하고 울세라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수의 병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슈링크보다 울세라가 훨씬 더 비싸요. 한마디로 울세라는 오리지널 미국 장비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슈링크는 울세라를 따라서 만든 국산 장비로 식약청 승인을 받았죠. 울세라는 슈링크랑 다른 게 핸드피스 끝에 초음파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가져다 대면 피부층이 보여요. 그래서 울세라의 열 에너지가 내 피부의 어느 층에 도달하는지 보면서 직접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슈링크는 초음파는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시술자가 이 사람의 얼굴과 피부에 적합한 깊이와 에너지를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보급형 하이프 경쟁 제품군 내에서 슈링크의 입지도 되게 중요하죠. 주가에 있어서는. 울세라를 이용하는 하이엔드 고객이랑 보급형을 이용하는 슈링크 고객이랑은 뭐 거의 겹칠 일이 없죠. 가격이 4배 차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형 장비 제조사들끼리 비교를 해보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 중에서 이제 하이프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클래시스, 루트로닉, 하이로닉 이렇게 세 군데고 똑같은 기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프, 똑같은 직접 초음파, 리프팅하는 효과. 그 시총을 비교해보면 클래시스는 1조 1,500억, 루트로닉이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하이로닉이 시총 1,150억으로 이제 클래시스가 압도적이죠. 시총을 비교해보면 클래시스가 가장 높고 뭐 돈 버는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클래시스가. 차트를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어쨌든 이 세 회사는 같은 재료로 움직이는 회사잖아요. 이게 기간이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클래시스는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그리고 올라올 때는 좀 못 올라옵니다. 점점 내려가는 하향세를 그려가는 차트고 최근 한 6개월 정도 보면. 그런 반면 루트로닉은 어쨌건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도달했어요. 전고점을. 그리고 하이로닉은 이제 완전 상향세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고 서로 뭐 차이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재료를 먹고 사는 종목들인데 성장 여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측면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 하이로닉이 가장 유리하다고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다들 해외 영업을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좀 덧붙여가지고 전 세계 피부 미용 시장이 사라지진 않겠죠. 계속 커지겠죠. 근데 피부 미용이라는 영역 자체가 효과 입증이 애매하면은 그냥 유행처럼 지나가는 게 피부 미용 시장입니다. 그 슈링크가 울세라를 카피한 제품인 것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그 물음을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울세라의 카피본이라는 게 밝혀진 것인가요? 클래시스가 수출 쪽이 훨씬 규모가 있어서 라이센스 문제가 벌써 됐을 텐데요. 내용에 뚜렷한 증거가 없길래 혹시나 큰 소송 걸릴까봐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슈링크가 울세라의 카피본이라는 거는 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피부과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엄청 많이 하세요. 왜냐면 슈링크를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울세라랑 슈링크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울세라는 이런 하이프 기술을 이용한 FDA 승인을 받은 오리지널 초음파 리프팅 장비이고, 슈링크는 국내 회사인 클래시스에서 만들어낸 카피 제품입니다. 슈링크와 울세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한 건데, 이런 글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어를 슈링크, 카피, 울세라 이 세 가지로만 넣어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울세라의 카피에서 만든 많은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제조사들은 슈링크, 울세라는 오리지널 초음파 리프팅이고 슈링크는 울세라를 카피해서 국내에서 제작된 리프팅이다. 울세라가 오리지널이고 슈링크가 카피라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울세라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오리지널 장비인 반면 슈링크는 이를 카피한 국산 장비라는 차이. 다 이제 대표 원장, 뭐 피부과 전문의 첫 번째 페이지의 뷰만 봐도 그냥 다 똑같은 워딩이에요.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카피 제품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 이런 건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수많은 피부과 원장님들과 피부 관련 종사자들이 정말 동일하게 슈링크를 울세라의 카피 제품으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저희 추측입니다. 추측. 클래시스의 영업사원들이 피부과 원장님들께 영업을 할 때 쓴 워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슈링크를 팔 때
그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얘기해줄 때 그때 쓰던 워딩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피부과 입장에서는 클래시스에서 그냥 혼자 자체 개발한 기기라고 하면서 영업하면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당연히 울세라랑 똑같이 카피한 기기다라고 해야 더 안심을 하고 신뢰를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원장님들의 블로그에서도 울세라 카피 기기라고 하면서 좀 소비자들께 영업을 해야 소비자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가 유추한 부분이고, 뭐 카피를 하는 그런 개발 현장을 목격하거나 핵심 개발자의 증언을 제가 뭐 직접 들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클래시스가 카피를 했다라는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울세라를 만든 멀츠사에다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미 제 영상도 링크를 걸어드렸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료가 도착하면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그 멀츠사가 그 특허권 침해 관련 소환을 보는 내용이 좀 뉴스에 있더라고요. 뭐 클래시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다국적 에스테틱 전문 제약사 멀츠사의 리프팅 기기 울세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독일 내 울세라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수령을 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시장이라든지 클래시스가 진출한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에서는 멀츠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서한을 보냈다라는 그런 배경에는 이제 클래시스가 너무 커지고 있고 이제 미국으로까지 진출을 이제 시도를 할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견제 차원에서 보낸 것 같거든요. 그런 근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여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츠와 특허 관련 서한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대주주실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시스 IR 자료를 보면 어쨌든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멀츠에서 서한을 보냄으로써 미국 쪽에 진출했을 때 만에 하나 언급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클래시스가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FDA를 승인을 받고서 미국에서 멀츠랑 대가리 박치기를 하게 되면은 멀츠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걸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서한을 보냄으로써 이제 경고장을 날렸다. 함부로 예단해서 안 되지만 멀츠가 소송을 걸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이제 대주주들을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긍정적인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클래시스가 울세라를 카피했다라는 그런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준비해 봤고요. 네, 어쨌든 클래시스가 미국에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소송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찾을 수 있어서 공유를 드렸고요. 어쨌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수많은 개인 주주들이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없다고 해도 설득을 하는 게 주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겠죠. 덮는다고 덮어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기업에 형성된 안 좋은 여론을 고소하고 쉬쉬하기보다는 설득하고 소통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그냥 회사 내에서 그냥 덮는 것보다는 빌딩 매입을 한 이유를 소통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오해를 없애고,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정황을 설명해 주는 게 리더로서 또 주주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종토방에서 그 정도로 분노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회사가 문제가 없다면 제가 리더라면은 소통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바람은 클래시스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저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뭐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미니의 유튜브 채널 나쁜 형.